되찾은 양심. 교도소 구두 작업장에서 지미 발렌타인이 한창 구두 가피를 꿰매고 있을 때 간수 한 명이 찾아와 그를 소장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소장은 지미에게 그날 아침 주지사가 서명한 사면장을 건네주었다. 지미는 피곤하다는 듯이 무심하게 그것을 받았다. 그는 4년의 형기 중 거의 10개월을 복역한 상태였다. 사실 그는 길어야 3달 정도면 나갈 수 있을 거라 예상했었다. 지미 발렌타인처럼 바깥에 친구가 많은 사람이 감방에 들어오게 되면 머리카락을 깎는 수고조차 할 필요가 없는 법이다. 자, 발렌타인. 소장이 말했다. 자네는 내일 아침에 나간다네. 기운 차리고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보게. 본성이 나쁜 친구는 아니잖나. 이제 금고 터는 일은 그만두고 정직하게 살란 말이야. 저 말입니까? 지미가 깜짝 놀란 체하며 물었다. 아니, 저는 평생 금고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걸요? 오, 그러셔? 소장이 껄껄 웃었다. 물론 그렇겠지. 자, 어디 보자. 그럼 그 스프링필드 건으로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가? 사교계 거물들의 명예를 지켜주느라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한 건가? 아니면 그저 심술궂은 배심원들이 자네를 찍어서 그런 건가? 자네 같은 무고한 희생자들에겐 항상 둘 중 하나의 사연이 있더군. 저 말입니까? 지미는 여전히 뻔뻔할 정도로 결백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소장님. 전 평생 스프링필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요. 크로닌, 이 친구 데려가게. 소장이 말했다. 사회에 나갈 때 입을 옷을 챙겨주고 내일 아침 7시에 풀어준 뒤에 대기실로 보내. 발렌타인, 내 충고를 잘 생각해보게. 다음 날 아침 7시 15분, 지미는 소장실 바깥 사무실에 서 있었다. 그는 출소하는 강제 투숙객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몸에 전혀 맞지 않는 기성복 슈트와 삐걱거리는 딱딱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서기는 그에게 기차표 한 장과 $5 지폐 한 장을 건네주었다. 법은 그 돈으로 그가 선량한 시민이 되어 번창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소장은 그에게 시가 한 대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다. 장부상에는 죄수번호 9762번 발렌타인 주지사 사면이라고 기록되었고 이제 제임스 발렌타인 씨는 밝은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새들의 노랫소리나 흔들리는 초록빛 나무들, 꽃향기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미는 곧장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구운 닭 한 마리와 화이트 와인 한 병을 주문해서 자유의 첫 단맛을 만끽했다. 식후에는 소장이 준 것보다 한 단계 더 좋은 시가를 피웠다. 그러고는 여유롭게 기차역으로 향했다. 문가에 앉아있는 눈먼 노인의 모자에 25센트 동전 하나를 던져준 뒤 기차에 올라탔다. 3시간 후 그는 주 경계선 근처의 작은 마을에 내렸다. 그는 마이크 돌런의 카페로 가서 바의 안쪽에 혼자 있던 마이크와 악수를 나누었다. 더 빨리 꺼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지미. 마이크가 말했다. 하지만 스프링필드 쪽의 반발이 심해서 주지사가 마음을 바꾸려던 참이었거든. 몸은 좀 어때? 좋아. 지미가 답했다. 내 방 열쇠는? 지미는 열쇠를 받아 2층 뒷방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떠날 때 그대로였다. 바닥에는 당시 유명 형사였던 벤 프라이스가 지미를 체포하려고 몸싸움을 벌일 때 뜯겨나갔던 셔츠 깃 단추가 여전히 굴러다니고 있었다. 벽에서 접이식 침대를 끌어당기자 벽면 판자가 밀려났고 지미는 그 안에서 먼지 쌓인 가방 하나를 꺼냈다. 가방을 열자
동부 지역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자부하는 금고털이 장비 세트가 나타났다. 특수 강화 강철로 제작된 드릴, 펀치, 송곳, 지렛대, 클램프 등 최신식 장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지미가 직접 발명해 자부심을 느끼는 신형 도구 두세 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장비들은 전문 제작소에 의뢰해 $900 넘게 들여 만든 것들이었다. 30분 뒤 지미는 먼지를 털어낸 가방을 손에 들고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내려와 카페를 통과했다.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마이크 돌런이 다정하게 물었다. 저 말입니까? 지미가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뉴욕연합 쇼트스냅, 비스킷 및 밀가루 회사의 외판원 자격으로 온 겁니다. 이 말에 마이크는 너무나 즐거워했고, 지미는 그 자리에서 우유를 섞은 셀처 워터를 한 잔 마셨다. 그는 결코 독한 술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9762번 발렌타인이 석방된 지 일주일 후 인디애나주 리치먼드에서 범인을 알 수 없는 깔끔한 금고털이 사건이 발생했다. 도난당한 금액은 고작 $800 정도였다. 2주 후에는 로건즈포트에서 도난방지 특허를 받은 최신형 금고가 마치 치즈덩어리처럼 쉽게 열렸고, 유가증권과 은식기는 건드리지도 않은 채 현금 $1,500만 사라졌다. 이쯤 되자 수사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어 제퍼슨시티의 구식은행 금고가 털려 $5,000라는 거액이 연기처럼 증발했다. 피해액이 이 정도에 이르자 사건은 벤 프라이스 형사가 맡을 만한 수준이 되었다. 사건들을 비교해보니 범행 수법에서 놀라운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현장을 조사하던 벤 프라이스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건 멋쟁이 지미 발렌타인의 친필 사인이군. 다시 영업을 시작했어. 이 다이얼 노브를 봐. 비가 온 뒤에 물을 뽑듯이 아주 쉽게 뽑아냈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클램프를 가진 건 지미뿐이야. 그리고 이 멈춤새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뚫렸는지 보라고. 지미는 구멍을 2개 뚫는 법이 없지. 그래, 발렌타인 씨를 다시 모셔야겠군. 이번에는 감형이나 사면 같은 건 꿈도 못 꾸게 해줄 테니. 벤 프라이스는 지미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다. 스프링필드 사건을 맡으면서 파악한 것이었다. 먼 거리 이동, 빠른 도주, 공범 없음, 그리고 상류층 사교계를 즐기는 취향. 이런 방식 덕분에 발렌타인 씨는 벙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교묘한 인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다. 벤 프라이스가 이 신출 규모란 금고털이범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난방지 금고를 가진 이들은 비로소 안심했다. 어느 오후 지미 발렌타인은 아칸소주의 외딴 마을인 엘모어에 도착했다. 가방을 든 채 우편마차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대학을 갓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장한 청년 같았다. 지미는 나무 판자가 깔린 보도를 따라 호텔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길을 건너 모퉁이에서 그를 스쳐 지나가더니 엘모어 은행이라는 간판이 걸린 문으로 들어갔다. 지미 발렌타인은 그녀의 눈을 본 순간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수줍게 눈길을 떨어뜨리며 얼굴을 붉혔다. 엘모어 같은 시골 마을에서 지미처럼 세련된 외모의 청년은 보기 드문 존재였다. 지미는 은행 계단에서 마치 주주라도 되는 것처럼 빈둥거리고 있던 소년 하나를 붙잡고 마을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중간중간 동전을 쥐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잠시 후 그 젊은 여성이 가방을 든 청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고고한 모습으로 나와 길을 떠났다. 저기 가는 분이 폴리 심슨 양인가?
지미가 능청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소년이 답했다. 애너벨 애덤스 양이에요. 아버지가 이 은행 주인이시고요. 근데 엘모어에는 왜 오셨어요? 그 금식의 줄 진짜예요? 제가 불도그 한 마리 키울 건데 동전 더 없어요? 지미는 플랜터스 호텔로 가서 랄프 디 스펜서라는 이름으로 숙박 명부를 작성하고 방을 예약했다. 그는 데스크에 기대어 지배인에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사업 터전을 잡으러 엘모어에 왔노라고. 요즘 이 마을의 구두 사업은 어떠냐고 물었다. 자신도 구두 사업을 생각 중인데 새로 들어설 자리가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지배인은 지미의 옷차림과 매너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자신도 엘모어의 멋쟁이 청년들 사이에서는 나름 패션 리더로 통했지만 지미 앞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했다. 지미가 넥타이를 매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하며 지배인은 친절하게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는 구두 사업이 아주 유망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을에 구두 전문점은 없었고 일반 잡화점에서 구두를 취급할 뿐이었다. 전반적인 경기 수준도 괜찮았다. 지배인은 스펜서 씨가 이곳에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살기 좋고 사람들도 사교적이라며 마을 자랑을 늘어놓았다. 스펜서 씨는 며칠 묵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환을 부르겠다는 지배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는 직접 가방을 들고 올라가겠다고 했다. 꽤 묵직했기 때문이다. 지미 발렌타인의 재 속에서 피어난 불꽃, 즉 갑작스럽고도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랑의 불꽃에서 탄생한 불사조 랄프 스펜서 씨는 엘머어에 정착해 성공가도를 달렸다. 그는 구두 가게를 열었고 장사는 아주 잘 되었다. 사교적으로도 그는 대성공을 거두어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 깊이 바라던 일을 이뤄냈다. 애너벨 애덤스 양을 만나 그녀의 매력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된 것이다. 1년이 지났을 때 랄프 스펜서 씨의 상황은 이러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구두 가게는 번창했으며 애너벨과는 2주 뒤 결혼을 앞둔 약혼 사이가 되었다. 전형적이고 성실한 시골 은행가인 애덤스 씨도 스펜서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 애너벨이 그에게 느끼는 자부심은 애정만큼이나 컸다. 그는 이미 애덤스 씨의 가족과 애너벨의 언니 가족들 사이에서 마치 식구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다. 어느 날 지미는 방에 앉아 편지 한 통을 써서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옛 친구의 안전한 주소로 보냈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리틀록에 있는 설리번의 가게로 나와주게. 몇 가지 뒷정리를 부탁하고 싶네. 그리고 내 도구 세트를 자네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자네라면 이 장비들을 기쁘게 받아주겠지. $1,000를 줘도 이만한 세트는 구하지 못할 거야. 이복에 빌리, 나는 1년 전부터 그 일에서 손을 뗐다네. 멋진 가게를 차렸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어. 그리고 2주 후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와 결혼한다네. 친구, 정직하게 사는 것만이 유일한 삶이야. 나는 이제 $1,000,000를 준다고 해도 남의 돈에는 손대지 않을 걸세. 결혼하면 가게를 정리하고 서부로 갈 생각이네. 과거의 일들이 불거질 위험이 없는 곳으로 말이야. 빌리, 그녀는 천사라네. 나를 믿어주거든. 그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세상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꼭 설리번의 가게로 와주게. 할 말이 많네. 도구 세트도 가져감세. 자네의 오랜 친구, 지미가 이 편지를 쓴 그 다음 월요일 저녁
벤 프라이스는 눈에 띄지 않게 마차를 타고 엘머어에 도착했다. 그는 특유의 조용한 방식으로 마을을 배회하며 원하는 정보를 캐냈다. 스펜서의 구두 가게 건너편 약국에서 그는 랄프 D. 스펜서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은행장 딸이랑 결혼을 하시겠다, 지미? 벤은 혼잣말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글쎄,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지. 다음 날 아침, 지미는 애덤스 씨 댁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날 그는 예복을 주문하고 애너벨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리틀록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엘모어에 온 이후 마을을 떠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마지막 작업을 한 지도 1년이 넘었으니 이제는 안전하리라 생각했다. 식사 후 온 가족이 함께 시내로 향했다. 애덤스 씨, 애너벨, 지미, 그리고 애너벨의 언니와 그녀의 5살, 9살 난 2딸까지. 지미가 묵고 있는 호텔을 지날 때 지미는 방으로 뛰어 올라가 가방을 챙겨 내려왔다. 일행은 은행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미의 말과 마차, 그리고 그를 역까지 태워다 줄 돌프 깁슨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은행 안쪽, 조각된 높은 오크나무 난간 너머 사무실로 들어갔다. 애덤스 씨의 예비 사위인 지미는 어디서든 환영받는 존재였다. 직원들은 애너벨 양과 결혼할 잘생기고 매너 좋은 청년의 인사를 반갑게 받았다. 지미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행복과 활기로 가득 찬 애너벨은 장난스럽게 지미의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어 올렸다. 제가 외판원 같아 보이지 않나요? 애너벨이 말했다. 세상에, life. 왜 이렇게 무거워요? 마치 금덩어리가 가득 든 것 같아요. 그 안에 도금된 구두 주걱들이 잔뜩 들어있어서 그래요. 지미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반품하러 가는 길인데 직접 가져가면 배송비를 아낄 수 있잖아요. 제가 요새 아주 알뜰해졌거든요. 엘모어 은행에는 방금 최신식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애덤스 씨는 그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모두에게 구경시켜 주었다. 금고실은 작았지만 특허받은 최신형 문이 달려 있었다. 핸들을 한 번만 돌리면 3개의 단단한 강철 볼트가 동시에 잠기는 구조였고 타임락 장치까지 갖춰져 있었다. 애덤스 씨는 싱글벙글하며 스펜서 씨에게 작동법을 설명했다. 스펜서는 정중하게 귀를 기울였지만 그리 깊은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메이와 에거서 2아이는 반짝이는 금속과 신기한 시계, 노브들을 보며 즐거워했다. 그들이 금고를 구경하고 있을 때 벤 프라이스가 유유히 걸어 들어와 난간에 팔을 기대고는 안쪽을 무심히 살폈다. 그는 출납계 직원에게 아는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여인들의 비명과 소란이 일어났다. 어른들이 한눈을 판 사이 9살 메이가 장난으로 애거서를 금고 안에 가두고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그러고는 애덤스 씨가 했던 것을 본대로 볼트를 잠그고 다이얼 노브를 돌려버렸다. 늙은 은행장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붙잡고 당겨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문이 열리지 않아. 그가 신음하듯 말했다. 타임락 시계도 태엽을 감지 않았고 비밀번호 조합도 설정해두지 않았단 말이야. 애거서의 엄마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조용히들 하세요. 애덤스 씨가 떨리는 손을 치켜들며 소리쳤다. 잠시만 모두 조용히 해봐요. 애거서. 그는 목청껏 불렀다. 내 말 들리니?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어둠에 갇힌 아이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내지르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금고실 밖으로 새어나왔다. 내 불쌍한 아기. 엄마가 울부짖었다. 무서워서 죽고 말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부서서라도 열어주세요. 남자분들, 어떻게 좀 해봐요. 리틀록에 가기 전까지는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애덤스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상에, 스펜서. 우린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저 아이가 안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나. 공기도 부족할 테고 무엇보다 겁에 질려 경련을 일으킬지도 몰라. 반쯤 미쳐버린 애거서의 엄마는 금고 문을 맨손으로 두드렸다. 누군가 다이너마이트라도 써야 하는 게 아니냐며 헛소리를 내뱉었다. 애너벨은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지미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절망은 없었다. 여성에게 자신이 숭배하는 남자의 능력이란 불가능이 없는 법이다. 랄프, 당신이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나요? 제발 노력이라도 해주세요. 지미는 묘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애너벨. 그가 말했다. 당신이 달고 있는 그 장미 한 송이만 줄 수 있겠소?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녀는 가슴에 꽂혀 있던 장미 봉오리를 뽑아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지미는 그것을 조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코트를 벗어던진 뒤 셔츠 소매를 걷어올렸다. 그 순간 랄프 스펜서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지미 발렌타인이 섰다. 모두 문 앞에서 비켜서세요. 그가 짤막하게 명령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리고 활짝 펼쳤다. 그때부터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지미는 눈부시고 기이한 도구들을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일을 할 때 늘 그러하듯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침묵 속에 얼어붙은 사람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를 지켜보았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지미가 아끼는 드릴이 강철문의 속을 매끄럽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10분 후 그는 자신의 역대 기록을 갱신하며 볼트를 젖히고 문을 열었다. 거의 실신지경이었지만 무사한 애거서가 엄마의 품으로 안겼다. 지미 발렌타인은 코트를 입고 난간을 지나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멀리서 예전에 알던 목소리가 랄프라고 부르는 듯 했지만 그는 멈춰서지 않았다. 문 앞에는 덩치가 큰 사내 하나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안녕하시오, 벤. 지미는 여전히 기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결국 여기까지 오셨군요. 자, 갑시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겠소? 그런데 그때 벤 프라이스는 다소 의외의 행동을 했다.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이군요, 스펜서 씨. 그가 말했다. 제가 그쪽을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약하신 마차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벤 프라이스는 뒤돌아 길 아래쪽으로 멀어져 갔다. 작품 해설. 과거를 부수고 열어 젖힌 진정한 사랑의 이름. 이 작품은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 인간의 변화란 무엇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인공 지미 발렌타인은 당대 최고의 금고털이범이었지만 애너벨이라는 여인을 만난 순간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범죄의 도구를 내려놓고 랄프 스펜서라는 새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이 작품의 백미는 단연 마지막 장면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지미는 자신이 정성껏 닦아온 범죄 도구를 다시 꺼내듭니다. 아이를 살리는 행위는 곧 자신이 랄프 스펜서로 쌓아온 평온한 삶과 사랑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금고를 여는 드릴 소리는 역설적으로 그가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진정한 양심을 되찾는 소리와 같습니다. 결말에서 형사 벤 프라이스가 지미를 체포하는 대신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며 돌아서는 장면은 이 소설이 가진 인본주의적 따뜻함을 극대화합니다. 법의 잣대로는 단죄해야 할 범죄자일지라도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희생 앞에서는 그 역시 구원받아야 할 한 인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뉘우침이란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하는 용기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미 발렌타인이 열어 젖힌 것은 차가운 강철 금고가 아니라 한 인간의 고결한 내면이었습니다.